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국제우주정거장, 네. 우리 여러 번 그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근데 러시아의 이 로켓을 타고 미국 사람들하고 우주인들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반갑게 맞으면서 잠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우주정거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그 안에 지금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진짜 조금 있으면 우주 가서 정말 산다는 소리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박 대표님한테 이제 또 시간을 내달라고 제가 졸라서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번에도 우리 한번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93km만 가면, 춘천까지만 가면 그 이후는 우주다. 라는 네. 얘기를 우리가 그때 했었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주가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새롭고 신비롭고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찾아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우주도 마치 춘천까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부산까지도 일상생활이고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아침에 갔다가 밤이 되면 돌아오는 예. 그 일상 안에 있는 거니까. 일일 생활권. 그렇죠. 일일 생활권이니까 우주는 93km, 100km면 일일 생활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생활권 안에 있다? 야, 그러면 정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청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뉴스 보다 보니까 아니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나라고 그 나라에서도 화성에다가 인공위성 쏴가지고 화성을 탐사 중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네, 벌써 그건 몇 년 지난 얘기죠. 화성도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고 지구도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성하고 지구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질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멀어질 때도 있죠. 태양을 가운데 두고 화성하고 지구하고 완전 그렇지.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죠. 서로 속도가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궤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영화 마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션에서 주인공이 혼자 화성에 남았는데 낙오가 됐는데 맞아. 지구에서 금방 데리러 가질 않잖아요. 맞아. 한 2년 정도 기다리잖아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무슨 사람 급해서 죽게 생겼는데 바로 가지 않고 2년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 거기서 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생존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주된 줄거리인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하고 화성하고 그 공전 궤도의 사이클이 다르다 보니까 지구하고 화성하고 제일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한 2년 정도 주기. 네,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낸 것도 지난번에 지구하고 화성하고 가까워질 때를 기다려가지고 보낸 건데 그게 제 기억에 2021년인가 2022년 초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몇 년 지난 얘기죠. 2, 3년 전 얘기인데 아말리라는 이제 이름의 화성 탐사선이었습니다. 탐사선의 이름이 아말리. 예, 아말. 예. 근데 그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기네들이 로켓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그 로켓에다가 이 아말이라는 화성 탐사선을 실어서 화성까지 보낸 건 아니고 요 로켓의 꼭대기에 아말이라는 화성 탐사선만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 로켓은 일본의 로켓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일본 로켓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우주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열려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그렇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까지 나가는 거는 일본 로켓에 실려서 이제 나가고 우주 공간으로 나간 다음부터는 이제 그 궤도 비행을 해가지고 화성까지 날아간 거죠.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별 1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보낼 때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서 그렇죠. 발사체에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는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별 1호, 2호 이런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숱한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다른 나라 로켓에 실어가지고 올렸던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게 한 거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보낸 그 화성 탐사선
요거는 이제 화성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 화성에 가가지고 화성 둘레를 도는 이제 인공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화성 탐사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화성의 둘레를 돌면은 화성 탐사 위성이 되는 거고 지구의 둘레를 돌면은 지구 표면을 탐사하는 이제 지구의 인공위성이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화성의 둘레를 도냐, 지구의 둘레를 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화성까지 보내는 기술은 좀 필요한 거죠. 네. 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그럼 도대체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만든 화성 탐사선은 그래. 누가 개발을 했냐? 그래. 맞아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우주과학자들이 개발한 거죠. 그 사람들이 미국에다 가서 공부해서 그 나사 가서 막 일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탁 조립해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대중 강연 할 때도 한 번씩 이제 청중분들한테 이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우주과학자들은 화성 탐사선 만드는 기술을 그럼 어느 나라에서 배웠을까? 그렇지. 네. 뭐 미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이 제일 유력하게. 그러니까 나사 가서 배우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랍이면은 사실은 바로 위에 올라가면 이제 유럽이 있으니까 유럽 우주국 이제 ESA라고 하는데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만든 우주국이죠. 거기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도 있고, 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인공위성 만드는 자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몇 나라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 나라들 중에 답이 없어요. 아, 거기서 안 배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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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일본 로켓에서 실었으니까 일본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우주 강국이네. 지금은 이제 한화그룹에서 이제 인수합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트랙 I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만드는, 그러니까 소형 탐사위성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죠. 아주 훌륭한 회사 있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전 세계에서 소형 탐사위성 제조 기업 중에서는 탑3에도 들었다고. 훌륭하구나. 그 세트랙 I라는 회사에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젊은 우주 과학자들을 유학생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대전에 이제 그 대덕 연구단지 있는 곳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그럴 수 있다. 학위 과정을 밟는 형식으로 이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을 아랍에미레이트의 청년 과학자들한테 가르쳐줬다. 여기 와서 그렇죠. 공부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거죠. 아니, 사실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도 다 그랬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30년 전에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청년 과학자들이 영국의 이제 서리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그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별 1호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죠. 궤도에 올라간. 그것하고 우리별 2호부터는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 자체 설계하고 제작한 인공위성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과정이 우리나라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우주개발 관련해서 인공위성 만드는 그 과정이 똑같이 또 재현 반복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야, 그 아주 대단한 얘기네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외계 행성 탐사하는 위성을 만드는 거를 다른 나라에 가르쳐 줄 정도의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럼 왜 우리나라는 화성에 탐사선 안 보내냐? 그렇죠?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안 하냐? 이거를 또 제가 강연을 할 때 청중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거든요. 우리는 왜 화성으로 안 보낼까? 화성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냥 드는 생각이, 화성으로 보내서 화성에서 그렇게 뭐 탐사한다고 우리한테 뭘 건질 게 뭐가 있어요? 건질 게 뭐 있어야지 뭘 보낼 거 아니에요. 아랍에미레이트는 화성을 탐사해가지고 뭘 건질 게 있어서 보냈나? 그냥 탐사하는 인공위성만 한번 만들어 볼 줄 안다 이런 건가? 뭐죠?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답이 나온 건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아시다시피 작은 나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오일머니로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맞아요. 석유 수출해서 사는 나라인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천년만년 석유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
1000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예, 뭐 1000년은 어림도 없죠. 예. 100년. 예.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국가의 어떤 먹거리를 새롭게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우주로 가자. 우주 개발, 우주 산업,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찾아보자. 이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주 말고도 사실은 뭐가 많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요새 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즘 뭐 방산 수출 계속도 되고 있고. 이게 선택지가 많은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작은 나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중화학이나 중공업 인프라 같은 것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돈은 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까? 그러면 우주. 그 중에서도 발사체 만들고 이런 거는 또 좀 이미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직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어떤 개척 분야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화성 탐사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우주 개발 쪽에 투자를 아마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예가 아랍에미레이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나라 중에 강소국 중에 유럽에 이제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죠. 네네네. 아니, 조그만 나라지. 아니, 룩셈부르크 자꾸 조그만 나라에서 미안한데,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예, 국토는 좀 작지만 사실 인구 수로만 따지면은 그렇게 또 적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네. 예. 하여튼 이미 선진국이기도 하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예, 예. 네. 룩셈부르크는 진짜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통신 위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산업 쪽으로 해서 또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버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화성 탐사부터 시작되는 우주 탐사, 뭐 어떤 우주 산업 전반에 걸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면 룩셈부르크는 벌써 10여 년 정도 아마 어쩌면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텐데 이 우주 광물 자원 개발, 스페이스 마이닝 이쪽에 계속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뭔가를 좀 가치 있는 거를 파가지고 갖고 와서 네. 여기서 쓰자. 그렇죠. 이런 컨셉이네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기술 투자라든가 거기도 그러니까 발사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주로 가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 되는 거고 나간 다음에 우주에서 뭘 할 것인가 우주 광물 자원 개발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뭔가 뭐 탐사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우주에 나가서 무엇으로 먹고 살 건지를 거기는 광산 개발로 하겠다. 네. 이런 전략에 쓴 거네요. 네. 지금 우리 박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주청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구개발비도 많이 집어넣고 그렇죠.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우리도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생각해보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이렇게 큰 나라들은 네. 유럽 뭐 이런 네.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네 인구들이 좀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력도 우리보다는 뭐 훨씬 더 큰 나라니까 그렇죠. 경제력이 크니까 네. 우주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 물론 뭐 땅덩어리도 뭐 요만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력이 안 되는 네. 그런 예. 상황이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다른 먼저 앞선 나라들에서는 어디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까?가 이제 제가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걸 가지고 뭘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룩셈부르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다른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우주 전략이 뭐가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우주 탐사 쪽, 화성 탐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룩셈부르크가 이제 우주 광물 자원 쪽에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특별히 어떤 나라가 어떤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민간에서
우주 관련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뭐 기존 기업들이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들을 보면 발사체 같은 기존의 거대 장치 산업, 우주와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 우주에 나간 다음에 우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굉장히 세부적인 분야들을 저마다 지금 막 이제 노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크게 보면 아직까지는 수익 모델이 이미 되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분야는 아직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단계예요. 먼저 이미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에서 하고 이제 스타링크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거 예. 통신. 그렇죠. 이제 우주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구상 어느 곳에든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통신망 비용 수수료 같은 걸로 수익 모델을 갖겠다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미 스페이스X가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발사체를 가지고도 계속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주고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지만 스타링크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그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이미 절반을 넘어갔다 그래요. 우크라이나에도 전쟁할 때 통신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도와줬다는 얘기 뉴스에서 그렇죠. 그런 봤거든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인터넷이 다 깔려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대부분 이제 케이블 광통신망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2018년이었나? 네. 유럽에서 이제 컨테이너 화물선을 타고 좀 이렇게 유럽 그 바다를 좀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바다에서 인터넷을 쓰려고 하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그런 기지국이 바다 위에 기지국이 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왜 비싼가 했더니 인공위성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살면서 인터넷을 쓰면 인터넷 비용 뭐 그렇게 뭐 큰 비중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덩이가 아주 넓은 나라, 그리고 또 바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바다잖아요.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스타링크 같은 사업도 길게 보면 분명히 수익성이 있는 거죠. 야, 그 일론 머스크 그 아저씨 대단하네. 사실은 그 스페이스X를 이렇게 보면은, 아니, 저기 배달 사업하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뭘 인공위성 올리려고 그러면 스페이스X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사업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우주정거장, 그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우주정거장, 거기를 가려고 해도 스페이스X를 그렇죠. 쓰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달 사업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달해주든, 뭐 인공위성을 배달해주든. 그러니까 뭐 배달 사업 하니까 계속 비즈니스는 될 것 같고. 네, 운송 물류죠. 네, 운송 물류. 배달 사업이라 해서 제가 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운송 물류. 그 다음에 결국 우주선에다가 자꾸 그 다른 인공위성을 올려놓고서 통신을 많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네. 참 대단한 아저씨긴 대단한 아저씨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스타링크 사업이 사실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공위성을 이제 지구 상공에다 띄우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네들 중에는 이제 고장나는 것도 생기고 그러다 그렇겠지. 보면은 먹통이 되어버리면 얘들은 이제 혼자 지구 상공을 떠돌다가 대기권으로 추락해가지고 불타 없어지면 오히려 다행인데 네네. 안 그러고 우주에 남아가지고 떠 있으면서 이게 결국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비티라는 이제 영화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주 쓰레기가 또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그때 발생하는 파편들이 이렇게 막 허공으로 흩날리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구 중력 때문에 다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죠. 네. 근데 우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하고 인공위성이 부딪혀가지고 파편이 발생하게 되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끝없이 계속 날아가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더 잘게 쪼개져서 더 많은 파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더 잘게 쪼개지고 더 많아진 파편들이 마찬가지로 또 계속 또 날아가고. 그래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충돌하면서 생기는 우주 쓰레기들이 많아지는 현상. 이게 사실은 그래비티에서 주인공이 타고 있던 국제 우주정거장이 박살이 나는 그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면 우주 쓰레기 제거 사업.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주 SF 영화 승리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승리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직업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몇몇 우주 선진국들은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우거나 할 때 나중에 수명이 다했을 때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돌입시켜서 불태워 없애는 것까지 보장하는 기술을 처음부터 발사할 때부터 장착을 하도록 하는 어떤 규제 법안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은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우주 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연구하는 우주 산업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제가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것도 사실은 그 SF 영화 중에서 우주 쓰레기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네. 그 스타트업 얘기하셨는데 우주 통신 얘기하고 스타트업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야, 근데 그거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전파를 보내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우주 공간 안에서 전파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통신할 건지, 아니면 뭐 좀 다른 방법으로 네네. 새로운 신기술이 있어가지고, 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전파를 좀 내보내서 네. 우리가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스타트업 하는 회사도 있죠. 있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실 기술이에요? 우주 통신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달이 됐건 아니면 화성이 됐던 그런 외계의 모습을 우리가 고화질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마치 뭐 영화 보듯이 스트리밍처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전파 통신 기술로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파는 이제 도달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파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중간에서 데이터 손실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하려면 이 출력을 많이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화성이나 뭐 달에 가 있는 탐사선들이 지구 쪽으로 전파를 보낼 때는 그 탐사선에 실려 있는 어떤 출력을 낼 수 있는 전력이라든가 에너지. 캐퍼시티가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찔끔찔끔 받아와 가지고 지구에서 그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받아서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전파로 하지 말고 광통신으로, 광통신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하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다. 우리 광통신 하면은 광케이블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레이저처럼. 그러니까 빛 그 자체가 하나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담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세부적인 기술 내역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쓰는 광통신은 이제 유선 광 케이블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물들 맨 그렇죠. 앞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 빛을 좁은 영역에다가 이렇게 집중시켜서 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이저 같은 거죠. 레이저 광통신인데, 이걸 쓰게 되면 전파를 쓰는 것보다 장비의 크기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또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또 투자도 받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지금 국내에도 있죠. 그런 것들 개발돼가지고 통신 비용이 비싸서 네네. 부담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네. 그런 것들이 대체가 되면, 네. 그러면 아주 우리도 좋고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도 좋고, 그렇죠. 네, 스타트업도 좋고. 네네. 그렇겠네요. 네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죠.